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한국과 미국 HR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중에서도 면접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무슨 HR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미국에서 개발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제가 여기 Q&A 섹션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거기다가 올려주셔도 좋고요.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첫 번째 차이점은 노동법상의 차이점인데 이런 게 아무래도 미국에서 일을 하시거나 앞으로 하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해고가 가능하죠. 근데 해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해고가 있는데 with cause와 without cause가 있어요. with cause는 뭐냐면 이유가 있어서 해고를 하는 거고 without cause는 이유 없이 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나중에 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큰 회사들은 with cause로 해고를 하는 거를 선호하죠. 그래서 보통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위법을 한 게 아닌 다음에는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게 아닌 다음에는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PIP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PIP은 Performance Improvement Plan에 이니셜을 딴 건데 PIP 들어가면 해고 시작된 거라고 봐도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 PIP을 살아남아서 다시 복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개인 커리어 코칭했던 분들 중에도 보면 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에서 요청을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핍은 그냥 해고하기 뭐하니까 법적인 안정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을 할 거라고 하면 핍에 들어가면 빨리 회사 그만두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회사랑 니고시에이션해서 패키지 좋은 거 주면 나 그냥 그만두겠다. 그러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기본적으로 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고생하는 거예요. 매니저도 고생하고 그 개인도 고생하고 HR에서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잘하지 않으면 다시 복직시키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요약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해고가 가능한 환경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하지는 않고 보통 제대로 되면 피드백을 주고 그 피드백이 안 바뀌었을 때 해고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with cause와 without cause가 있기 때문에 큰 회사들은 법적인 안정장치를 만들려고 PIP이라는 거를 통과하면 해고를 안 하고 통과를 못하면은 해고를 하는 거로 이어지는 그런 순서로 간다는 거고요. PIP을 할 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작은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without cause로 가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회사들 중에 보면 유데미 같은 회사도 핍 같은 거는 없었죠. 그냥 해고하는 거예요. 요즘 큰 빅테크 회사들은 다 핍을 통과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 또 한국과 차이점은 뭐냐면 한국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긴 하지만 정규직도 초과수당이라는 게 있죠. 그 52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규직이어도 무한대로 일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그잼트와 난 이그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그잼트는 기본적으로 연봉제예요. 난 이그잼트는 연봉제가 아니고 시간제로 받는 거고 연봉제가 되는 대상은 전문직들이에요. 엔지니어나 IT 회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프로덕트 매니저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문직이고 이런 사람들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해도 더 돈을 받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난 이그잼트가 되면 이거는 시간제로 가는 거고요. 이때부터는 40시간 이상 일을 하면은 초과 수당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이제 노동법상의 차이가 좀 있는데 이그잼트 인플로이냐 난 이그잼트 인플로이냐에 따라서 초과 수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결정이 되고 또 하나 차이점은 미국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을 많이 하나 40시간 일을 하면
받는 연봉 자체는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지난 유튜브 라이브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너스나 스톡 옵션 등이 평가에 따라서 굉장히 차등 있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보다는 많죠. 뭔가 일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부응하게 그 차등된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게 또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해고가 가능하니까 뭔가 굉장히 불안하고 뭐 그럴 것 같지만 또 그만큼 노동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내가 해고됐다고 해서 다음번 찾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또 그것과 연관된 게 결국 그 해고를 바라보는 시각도 한국보다는 훨씬 덜 부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기본적으로 경력이 길어지다 보면 해고라는 상황을 겪는 거는 시간 문제지 안 겪겠다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은 세상이 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경력 단절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특히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그거는 사실 경력 단절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한데 경력에 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다 보면 또 경력 단절이 되기도 하고 또 한때는 전문직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지는 형태의 잡들도 있죠. 엔지니어들도 보면 제 주변에 한때 하드디스크 엔지니어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하드디스크 만드는 회사가 거의 없죠. 다 SSD로 돌아섰고 그러다 보니 그 흐름을 빨리 쫓아가지 못한 분들은 또 갈 데가 없어졌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긴 커리어 동안 생길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나이를 좀 덜 따지는 문화 그게 더 좋지 않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 노동시장이 조금 더 유연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 인플로어 관점에서는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가 있고 인플로이 관점에서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고 그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 미국에서 일하시거나 일하실 분들이라면은 핍에 들어가면 빨리 회사 도망가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신 건강도 챙기고 돈도 좀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어요. 핍 들어갔을 때 니고시에이션에서 월급 요만큼 주면 나 그만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한 방법일지도 몰라요. 두 번째 HR 관점에서 차이는 의사소통이 아무래도 미국은 한국보다는 좀 더 강조가 되는 것 같고요.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수의 회사들이 질문을 장려하죠. 이 질문을 장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가 아무래도 좀 더 수평적인 곳들이 많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의제를 놓고 다양한 형태로 토론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1대1 미팅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다녔던 모든 회사들은 크기와 상관없이 매니저와 팀원 간에 매주 1대1 미팅이 있었어요. 팀원의 수가 많으면 30분 정도, 적으면 1시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1대1 미팅은 무조건 한다는 거. 그럼 도대체 1대1 미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거 지난번 유튜브 라이브에서 얘기했었지만 1대1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룹 세팅에서는 하기 힘든 얘기들이 있죠. 뭔가 지금 개인적으로 힘든 이야기 혹은 누군가와 충돌이 있는데 그 충돌 당사자 앞에서 이야기를 하긴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충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역시 그룹 세팅에서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1대1 미팅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 HR이라는 관점에서 차이점인 것 같고요. 이것도 지난 유튜브 라이브에서 했던 얘기인데 흔히 실리콘밸리라고 하면은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냐. 사람이 늘어났다. 그런 환경에서 수평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죠. 모든 조직에는 매니저가 있고 또 일을 맡은 사람이 있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맞죠.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고 질문을 장려를 하고 자유롭게 의사토론하되 최종 의사결정은 책임을 질 사람이
수직적으로 내리고 모든 사람이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거. 리더십의 반대쪽에는 팔로우십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의사소통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채용이나 평가 관점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채용 같은 경우 미국은 일반적으로 모든 회사가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면접이 끝나면 디브리핑이라는 것을 하죠. 디브리핑은 뭐냐? 그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좋다, 싫다, 좋은 이유는 뭐고 싫은 이유는 뭐다. 면접이 끝나면 면접관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최소 30분, 길면 한 1시간 정도 미리 이 사람을 뽑고 싶은지 뽑기 싫은지 제출해 놓고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브리핑이라는 게 일반적이고 오늘은 디브리핑에 관한 얘기를 뒤에 조금 더 해볼게요. 그 다음은 평가에 관한 건데 평가도 캘리브레이션 미팅이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어떤 매니저가 자기 팀원들을 평가하고 끝이 아니라 그 평가한 거를 가지고 피어 매니저들하고 만나서 서로 평가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매니저의 팀원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해야지만 협업이 많은 환경에서는 독불장군 형태로 한 팀에서는 평판이 굉장히 좋은데 같이 일하는 팀에서는 평판이 나쁜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 더 인정받는 거를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피어 매니저들하고 얘기해 봐야지 내 팀원에 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형태의 평가를 들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야구 다닐 때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보통 1월 달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1월 달에 직원 평가가 있었고 그 직원 평가의 일부로 캘리브레이션 미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대충 한 11월 말 한 요맘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1월 달에 캘리브레이션 미팅을 하려면은 준비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팀원들을 잘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매니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모르면 나는 이 친구를 꼭 승진시키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른 매니저들이 반대하면 승진을 시킬 수가 없어요. 보상을 많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요 1대1 미팅을 팀원들하고 매니저만 하는 게 아니라 피어 매니저들하고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피어 매니저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번 돌아오는 평가 시즌에 우리 팀에 누구누구를 승진시키고 싶은데 피드백 있냐? 그런 거 물어보고 또 반대로 너는 승진시키고 싶은 팀원이 있냐? 내 의견은 이래 이래. 이렇게 서로 많이 말을 맞춰봐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면은 캘리브레이션 미팅 들어가서 엄청난 논쟁을 하게 되고요. 내가 잘해주고 싶었던 팀원들한테 잘해주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캘리브레이션 미팅은 보통 하면 일주일 내내 하고요. 일주일 내내 거의 다른 일을 못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미팅하고 어떤 날은 오후 일찍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하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게 되고 뭔가 타이가 돼버려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 위에 상위 레벨의 매니저가 타이브레이커 형태로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요거 할 때 HR 사람들이 꼭 들어와요. 그래서 미국 HR 역할 중에 보면은 HR BP라고 그래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그래서 이런 쪽에 조금 더 영향을 주는 HR 파트너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죠. 한국 회사들도 보면 뭐 쿠팡이라든지 약간 미국 쪽 입김을 많이 받은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HR BP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HR BP들은 채용에 관여하는 것보다는 어떤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 조금 더 비즈니스 쪽에 관여하고 평가 쪽에 관여하는 그런 HR 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미국 회사들은 의사소통을 조금 더 강조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차이점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차이점인데 한국은 중간 매니저를 키우려는 노력보다는 중간 매니저의 일을 HR에서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높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미국에서 중간 매니저들이 하는 일을 한국에서는 HR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팀빌딩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채용이죠.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 두 번째는 온보딩이고 그 뽑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 세 번째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피드백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 피드백을 주는 방법
거기에는 피어 리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평가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을 매니저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은 HR 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특히 한국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조금 더 심한데 HR 사람들이 그 어떤 팀의 매니저보다 더 위에 있는 듯한 느낌? 그거를 분명하게 받게 돼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저도 삼성전자를 5년 다녔고 그때도 그렇게 느꼈지만 미국에 와서 가끔 만나면 그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실리콘밸리 회사에서는 개발팀이면은 그 개발팀을 맡고 있는 기술 매니저가 HR 사람의 눈치를 보고 채용을 하거나 그러진 않죠. 기본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에서 HR팀은 서포트 조직이에요. 위에 군림하는 관리 조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HR팀이 약간 관리 조직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채용도 결정하고 평가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디서 발생하냐면 제가 삼성전자 다닐 때 어디 출장 가려고 하면 HR팀의 승인을 받아야 됐거든요. 근데 야후에서 일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나 어디 출장 간다. 그러면은 왜 가냐고 안 물어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고 무슨 항공편을 선호하느냐 어느 호텔을 묵고 싶냐 이렇게 도와주는 느낌이지 뭐 코치코치 캐묻고 돌아오면은 리포트 내라 그런 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억을 제가 한참 까먹고 있다가 2012년 1년 놀 때 삼성전자랑 컨설팅을 하게 됐는데 컨설팅의 일부로 한국에 출장을 갈 일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악몽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왜 출장을 가야 되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그거 리포트 내야 되고 돌아온 다음에 또 가서 뭐 했는지 또 리포트 내야 되고 그런 일은 이 동네 HR팀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관리로 큰 회사냐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회사잖아요. 처음에 DNA 자체가 뭔가 공장에서 공정을 하던 문화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직원들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문화, 그러니까 뭔가 프로세스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는 문화, 약간 직원들을 아이들처럼 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소프트웨어로 시작하는 회사들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율성이 있고 뭔가 뭐 이러이러한 것만 해라 라기보다는 요런 거 빼고는 마음대로 해라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차이점은 중간 매니저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한국과 미국을 놓고 봤을 때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은 HR팀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고 중간 매니저는 상대적으로 할 일이 적은 경우들이 많고요. 미국은 HR은 서포트 조직에 조금 더 가깝고 중간 매니저들이 직접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채용 같은 것도 그냥 HR팀에 맡기고 이력서 안 들어오면은 안 들어온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자기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든 좋은 사람 데리고 오려고 하고 평가도 본인이 보는 기준에서 평가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같이 일하는 피어 매니저들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산업에서 발전을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중간 매니저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일할 때 훨씬 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채용서부터 피드백 주는 거, 평가하는 거 이게 HR팀이 도와주긴 하지만 HR팀이 대신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중간 매니저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 요청하고 그러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차이는 뭐냐? 첫 번째는 노동법상의 차이인데 미국은 해고가 가능하고 또 개인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죠. 근데 보통은 2주 노티스를 주고 그만둬요. 어떤 사람들은 사표 던지고 오후에 사라지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는데 보통은 2주 노티스 주고 그만두는 게 일반적이고요. 해고 같은 경우도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회사들은 EU를 만들어서 해고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법을 저지른 게 아닌 다음에는 PB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 다큐멘터하고 그 다음에 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이유건 PB에 들어갔다 니고시에이션에서 돈 조금 챙기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여러모로 낫다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면 좋은 글씨 낙인 찍힌 거랑 거의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문서화하고 내보내려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좋은 경험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핍에 들어가면 주변에서 다 알아요. 그때부터 좋은 글씨 낙인 찍힌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신감 잃고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그잼트와 난 이그잼트 얘기했죠. 이그잼트는 전문직 연봉제를 하는 사람들인 거고 이런 사람들은 초과 근무를 해도 수당이 안 나온다는 거고요. 난 이그잼트는 시간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초과 수당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나이를 좀 덜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좀 더 유연하고 그러다 보니 해고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나 경력이 단절된 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보다는 조금 덜 부정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당했다. 특히 H-1B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해고당했다. 그러면 너무 충격받지 말고 빨리 링크드인 같은 데서 오픈 투 워크 걸어놓고 주변에 브로드캐스트 해야죠. 지금 나 해고됐는데 빨리 일 잡아야 된다. 리퍼럴을 해주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행동하는 게 미국 시장에서는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의사소통 아까 얘기했었죠.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 질문을 장려하는 환경이고 1대1 미팅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채용을 할 때도 모여가지고 그 후보자를 같이 평가하고 최종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평가도 매니저가 팀원을 평가하고 끝이 아니라 피어 매니저들과 모여서 다 같이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해지고 협업할 줄 아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 얘기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차이점은 한국은 HR팀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조금 더 관리 조직 같은 느낌이라면 미국은 HR팀이 서포트 조직에 조금 더 가깝고 그러다 보니 중간 매니저가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고 중간 매니저의 역량이 결국 그 팀의 역량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 다음에는 면접 프로세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 면접 프로세스 같은 경우 큰 프로세스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잡 디스크립션을 올리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채용을 하는 관점에서의 면접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으로서 내가 구직을 할 때 면접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지피직이면 백전백승이라고 채용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채용을 하는지 알면 구직을 할 때도 좋은 점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 보자면 예를 들어 저희 팀에 오프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떤 매니저가 그 이유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보통 제가 요구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할 거며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처음 석 달 동안 무슨 일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적어와라. 그거를 요구를 해요. 그거를 봐야지 이게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고 혹시 이게 사람을 안 뽑고 어떤 서비스 같은 거를 도입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지 파트타임을 쓸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요구를 한 다음에 같이 얘기해보고 정말로 풀타임이 필요하다 혹은 파트타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잡 디스크립션을 자세하게 쓰기 시작하는데 잡 디스크립션을 쓸 때도 제가 제 매니저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정말로 필요한 기술만 적어라. 불필요한 거 다 적으면 사람들이 이력서를 안 낸단 말이에요. 그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일부 회사에서 실험을 해본 걸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자기 검열을 좀 더 하고 백인보다는 유색 인종들이 조금 더 자기 검열을 한다. 그래서 잡 디스크립션이 너무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자기 검열하는 사람들이 이력서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쓰지 말고 들어와서 처음 1년 동안 꼭 필요한 것 같은 기술들 그런 거 위주로 간단하게 적고 무슨 일을 하는 곳이고 어떤 익스펙테이션이 있는지를 더 잘 적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잡 디스크립션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채용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단계는 이력서 스크리닝 하는 거예요. 이력서 스크리닝이 끝나면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화상 면접을 할 거고 이때 간단한 코딩 테스트 같은 거를 개발자들이라면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거를 통과하면 그 뒤는 온사이트 인터뷰 형태로 그 사람들을 사무실로 불러서 팬데믹 기간에는 이제 줌으로 했겠지만 요즘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가서 나하고 같이 일을 할 사람들과 면접을 하는 게 일반적이 다시 되고 있죠. 이 경우 보통 온사이트 인터뷰를 하면은 한 4명 정도의 면접관이 일반적으로 붙게 돼요. 그러면 이 면접관들이 이거는 회사의 성숙도에 따라 다른데 각자 알아서 물어보는 곳도 있고 어느 정도 면접 프로세스가 잘 잡힌 곳들은 미리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얘기해 놓고 질문을 나눠서 하고 모여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그 후보자를 평가하는 그런 디브리프 프로세스가 있게 되죠. 만약에 온사이트 인터뷰도 잘 됐다? 그러면 레벨에 따라서 혹은 회사의 사이즈에 따라서는 위에 경영진과 혹은 리더십과 한 번 더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죠. 컬처 핏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찾는 그런 인재인지 그런 거를 따져보는 면접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시니어리티에 따라서 한 번 더 면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잘 되면 그러면 이제 이때 오퍼가 나갈 거고 레퍼런스 책을 병행하면서 구두로 오퍼를 주죠. 이런 레벨에 이 정도 연봉에 이 정도 보너스에 이 정도 스탁 옵션 혹은 RSU를 주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체크하고 싶으니까 과거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지난 한 5년 정도 같이 일했던 매니저들, 동료들 누군지 명단 달라.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레퍼런스 체크가 잘 끝나면 그리고 이때 보통 범죄 경력 같은 게 있는지 백그라운드 체크도 병행을 하죠. 그게 다 잘 끝나면 어느 정도 동의된 조건을 가지고 오피셜한 오퍼를 주게 되고요. 시작할 날짜 결정하고 끝인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2014년서부터 한 2019년까지는 마켓이 굉장히 좋았고 유대미 때 몇 번 경험했던 거는 오퍼 받고도 나중에 더 좋은 오퍼를 다른 곳에서 받고 본인이 억셉트했던 오퍼를 취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첫날 아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던 친구도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가 아무리 오퍼를 받아도 시작하기로 한 날 나타날 때까지는 마음을 안 놓게 되더라고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 오퍼를 이미 받았는데 더 좋은 오퍼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사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물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그 인플로 관점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기분 나쁜 일이고 그럴 수 있지만 또 만나서 일을 할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고 내가 더 좋은 오퍼를 버리고 처음 억셉트했던 그 회사로 가서 내가 불행하다. 계속 그 내가 버린 옵션이 생각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사실 미안하지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더 좋은 오퍼를 잡는 게 더 낫지 않나? 제가 그런 선택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게 결국 모두에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질문이 하나가 있나요? 그래서 리크루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링크드인에 프로필을 올려두고 관리를 하는데 온갖 리크루터 분들이 일촌 신청 메시지 등을 주십니다. 모든 분들과 일촌 등의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아니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리크루터 분들만 가려서 맺어야 할까요? 만약에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려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측면에서는 굳이 내가 판단을 해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물론 같이 일을 해보니까 영 아니다. 그러면 뭐 그때 일천 꺼도 되는 거니까. 저라면은 내가 명확하게 판단할 기준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일촌 시청 받아주는 것이 메시지 주고받기가 좀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리크루터 얘기도 제가 뒤에서 할 건데 괜찮은 리크루터 만나면 리크루터가 내 편이 돼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많은 리크루터들의 평가가 채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을 때 본인이 좋은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심할 수도 있지만 회사 편일 것 같지만 후보자의 편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좋은 리크루터라는 전제 하에서는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게 좋다는 거고요. 적어도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을 때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 지금 질문 주신 분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좀 가려서 선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질문 계속 주시고요. 그러면 요 면접 프로세스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은 Candidate Experience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면접을 하러 온 사람들한테 어떤 인상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오퍼를 못 받아도 리젝을 당해도 이 사람들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떠난다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이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쓰는 고객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유대미에 면접하러 온 상당수의 사람들은 유대미에서 강의를 이미 듣고 있는 유대미 고객들이기도 해요. 그러한 연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캔디데이트 익스피리언스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면접관들이 정해진 시간에 면접하러 나타나야죠. 그게 일단 기본이고 시작할 때 자기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후보자한테 소개 부탁하고 중간중간에 질문 있냐고 물어보고 그런 거는 기본이죠. 근데 잘못 가면 면접 시간 늦게 나타나고 자기소개도 안 하고 바로 질문 시작하고 질문할 시간도 안 주고 그러면 좋은 기억을 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면접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면접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접관 훈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꼭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한 4개 정도? 첫 번째,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라. 두 번째, 자기소개 꼭 해라. 세 번째, 중간중간 후보자에게 어떤 질문이 있는지 물어봐라.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아무리 이 사람이 못한 것 같아도 끝날 때 회사와 그 포지션을 셀링을 해야 돼요.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해서 좋은 회사고 이런 포지션으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꼭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후보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에 판단하면 되고요. 면접하는 시간 동안은 판단하지 말고 그냥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게 훈련이 좀 되고 프로세스로 잡혀야지 좋은 캔디데이트 익스피리언스를 줄 수 있죠. 또 하나는 끝난 다음에 빨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 이력서 낸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얼마나 빨리 넘어갈 수 있느냐. 리젝이건 아니건 빨리 연락을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또 어떤 회사들은 아무런 연락을 안 하는 곳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것보다는 리젝이라도 빨리 연락해 주는 거 좋은 거고 또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인터뷰가 빨리 잡혀야 돼요. 큰 회사하고 비교하면 작은 회사가 갖고 있는 어드밴티지는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빨리 움직여서 인터뷰 날짜를 빨리 잡고 빨리 오퍼 주는 거예요. 좋은 후보라는 전제 하에서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다녔던 많은 주위 회사들은 지표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ime to hire예요. 혹은 time to first interview. 잡 디스크립션을 올리고 그 사람을 채울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그 후보자 관점에서 후보자가 이력서를 내고 그 사람이 오퍼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혹은 이력서를 내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리 인터뷰를 잡으려면 면접관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팀 내에서 이미 바쁜 사람들이 더 바빠지는 그런 불상사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안 그래도 바쁜 사람들이 면접관으로 활동도 해야 되니까 지금 좋은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면접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면접을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회사에 놓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팀마다 충분한 수의 면접관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런 면접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니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훈련을 했는데 어떻게 훈련을 했냐면 섀도잉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시니어 팀원이 면접을 할 때 따라 들어가서 옆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후보자한테 미리 다 얘기해 놓고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는구나.
그거를 관찰한 다음에 나중에 디브리프 미팅할 때 또 따라 들어와서 내가 관찰했던 그 시니어 팀원이 그 면접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걸 한 두세 번 하고 그게 이제 쉐도잉이고요. 그게 되고 나면 반대로 리버스 쉐도잉을 하는 거예요. 이 주니어 팀원이 면접관으로 일을 하고 시니어 팀원이 따라 들어가서 옆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브리프 할 때 또 따라 들어가서 보고 피드백 주고 이게 잘 되면은 그때부터 주니어 팀원도 면접관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이게 돼야 바쁜 사람이 너무 바빠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좋은 후보자가 있을 때 빨리 면접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캔디데이트 익스피리언스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면접 프로세스 자체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했는지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빨리 연락을 하느냐. 리젝이건 온사이트 인터뷰건 최종 결과이건 이런 것들이 그 후보자들에게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남길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쓰는 고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 들어왔던 거 한번 보고 리크루터 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지 매너 등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리크루터 분께 일천 실정을 거절할 때 메시지로 설명드린다. 6개월에 1회씩 레터처럼 성장한 사항들을 알려준다.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지금 내가 이런 리크루터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래도 저는 일단 일천 신청은 받고 대신에 이렇게 얘기해요. 난 지금 잡 안 찾고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잡 찾게 되면 연락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보통 다시 얘기가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당장은 내가 관심이 없지만 이런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그게 괜찮다라고 하면 가능성을 약간 열어두는 것도 좋죠. 내가 당장은 관심이 없지만 비슷한 오프닝이나 더 좋은 오프닝 보이면 계속 연락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그때 상황이 되면 관심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가능성을 오픈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당장 내가 마음에 안 끌린다? 그럼 나 지금 안 찾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관심이 없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이 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처음에는 리크루터만 있죠. 리크루터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좋은 후보자 찾고 그 사람들 채용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전문화가 되면은 소싱 팀이 생겨요. 그래서 소싱 팀은 뭐를 하냐면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이력서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아웃바운드로 좋은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보통 많이 알려지지 않은 회사들은 인바운드로 좋은 이력서가 들어오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미 때도 시리즈 D 정도 간 다음에도 굉장히 좋은 이력서가 알아서 들어오는 기적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큰 회사들도 엄청난 수의 이력서들은 들어오지만 정말로 지금 뽑고 싶은 굉장히 전문화된 혹은 굉장히 시니어급을 찾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오프닝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력서를 내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우건 소싱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싱은 뭐냐? 아웃바운드로 지금 우리가 채워야 되는 포지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보통 소서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 소서들에게 중요한 지표는 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력서를 가지고 왔느냐. 이제 그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소서들이 가져온 이력서와 알아서 들어온 이력서들을 잘 보고 리크루팅 팀이 그 다음 스텝을 이어가는 거죠. 이 중에 좋은 사람 가려가지고 보통 그 현업팀과 협업을 하게 되죠. 개발자를 뽑는 거라면은 개발팀과 소서 리크루터들이 주기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야후나 유대미 다닐 때는 매주 한 번씩 팀원들하고만 1대1 미팅한 게 아니라 리크루터나 소스하고도 매주 한 번씩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해야지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설명을 더 잘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화가 되면 소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이거를 아웃소싱을 하기도 하고 내부 팀을 아예 만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회사가 큰 회사면 이미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 작은 회사면은 처음에는 프로세스가 없어요. 유대미도 제가 조인했을 때는 명확하게 프로세스가 없었고 그러면은 디브리핑 같은 것도 안 해요. 면접 끝난 다음에 그냥 슬랙으로 이번에 왔던 후보자 좋았어 싫었어 예스야 노야 얘기해. 그런 다음에 그 매니저가 예스 노 취합해서
본인이 최종 결정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가면 인터뷰한 이유가 별로 없죠. 그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오프닝에 대해서 각자 갖고 있는 기대도 맞춰볼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의 장단점도 서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고 혹시 어떤 사람이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바이어스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과정을 사실 디브리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디브리핑을 안 하면 면접 안 하는 거나 그냥 랜덤하게 사람 뽑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디브리핑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디브리핑은 뭐냐? 면접이 끝난 다음에 면접관들이 모여서 다 같이 그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리크루팅과 관계된 서비스를 쓰겠죠. 그러면 면접이 끝난 다음에 좋은지 싫은지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호했던 거는 4단계로 적는 거예요. strong yes, weak yes, weak no, strong no. 그 4가지 중에 하나 적고 의견 없으면 선택 못하게 일부러 그렇게 해놨고 그거 적고 시간이 있으면 그 이유가 뭔지 좀 적고 시간이 없으면은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레이팅만 적고 디브리핑 미팅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온사이트 인터뷰를 하루에 다 하고 그날 퇴근하기 전에 모여서 하거나 그 다음날 오전에 모여서 디브리핑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거 할 때는 리크루터가 같이 참석하는 게 또 일반적이에요. 그래야 리크루터들도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그거를 알 수 있고 만약에 좋은 후보자라고 하면 나중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많은 문맥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리크루터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럼 이 디브리핑을 할 때 어떻게 돌아가냐면 면접했던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야. 이미 자기가 생각한 레이팅을 적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생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미리 안 적어 놓고 오면은 앞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에 굉장하게 영향받아요. 난 이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사람들이 다 yes라고 하면 나도 yes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면접이라는 거는 다수의 면접관들이 들어가서 각자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다 똑같은 얘기 할 거라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 역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강조해야 돼요. 우리는 너만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지 딴 사람의 의견에 구애받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야 되고 아무튼 미리 적어놓고 와야지 그거를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자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strong no라고 한 거는 이러이러한 이유다. strong yes라고 한 거는 이런 질문을 했고 이런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오프닝에 대해서 갖고 있던 서로 다른 기대 같은 것도 맞춰볼 수 있고 또 이 사람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완벽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분명한 장점이 있으면 분명한 단점이 있을 거고 굉장히 작은 거지만 약간 우려되는 게 있다. 그럼 그런 거 얘기하고 하이링 매니저 최종 결정한 사람은 그거 잘 적어놓고 그래서 디브리핑은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의 구애받지 않고 얘기하는 그런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람들이 바이어스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똑같은 학교 출신, 똑같은 직장 출신, 혹은 똑같은 성별, 똑같은 나이대. 그렇게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한 사람들끼리 일을 하다가 채용을 하면서 다른 학교 나오고 다른 직장 다니고 다른 성별, 다른 나이대의 사람들이 오면은 무의식적으로 싫다라는 반응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디브리핑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특히 팀의 구성이 호모지니어스 할 때 여기에 굉장히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 무의식적으로 싫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디브리핑을 통해서 면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첫인상으로 느낌으로 결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이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줘야 되죠. 디브리핑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실리콘밸리도 굉장히 작을 때는 창업자 같은 사람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디브리핑이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하이링 매니저들도 초기 멤버들, 주니어들이 회사가 크면서 본의 아니게 매니저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게 정말 필요한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회사가 크면 그때부터 더 경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인터뷰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면서
디브리프가 하나의 스텝으로 정착이 되죠.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한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레퍼런스 체크예요. 이게 한국과 미국이 꽤 많이 다른데, 한국은 레퍼런스 체크를 보통 HR팀이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서면으로 하는 거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서면으로 레퍼런스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레퍼런스를 주는 사람이 아무리 이 후보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 감정을 참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라이브로 만나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감추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레퍼런스 체크할 때는 가능하면 HR팀에 맡기지 말고 서면으로 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라는 거. 레퍼런스 체크할 때는 네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후보자와 레퍼런스를 해주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관계로 무슨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한 사이인지 그거 물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후보자가 우리 팀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 건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레퍼런스를 해주는 사람이 좀 더 의미 있는 의견을 주겠죠. 그게 끝나고 나면 세 번째 부분에서부터가 진짜 레퍼런스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후보자의 장점과 강점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거 이제 잘 적어두고 이거는 보통 맞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마지막 질문은 어떤 약점, 단점이 있냐고 물어보지 말고 그러면 다들 겁을 내요. 내가 여기서 잘못 얘기했다가 이 사람 어렵게 받은 오퍼인데 레퍼런스 체크 내가 잘못 얘기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좋은 후보자들일 거기 때문에 맞는 질문은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답도 도움이 되는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 적어놓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한 30분 정도 하다 보면 이 후보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던 사람이라면 본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보통 제가 한 10명 레퍼런스 체크해보면 1명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주니어들은 그렇게 나쁜 레퍼런스를 갖기가 힘들어요. 근데 나쁜 평판을 쭉 10년, 15년, 20년 이어온 사람들은 주변에 고르고 골라도 좋은 레퍼런스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명 설득해가지고 좀 좋게 얘기해줘. 해가지고 레퍼런스 만들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 구직을 하는 관점에서는 좋은 평판 쌓는 게 본인한테 좋다는 거예요. 좋은 평판이란 뭐냐? 자기가 맡은 일 성취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이 되는 거. 나만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도 챙기고 같이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 항상 불평하고 안 좋은 거 비판만 하지 않고 때로는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불평을 얘기하는 불만을 얘기하는 톤 자체도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게 안 되고 그 나쁜 평판이 10년, 15년, 20년 쌓이잖아요.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지인 추천 형태로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지 않아요. 다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어렵게 오퍼 받는 단계까지 갔는데 레퍼런스 체크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좋은 평판 쌓으려고 하시고 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하이어링을 하는 매니저 관점에서는 이 레퍼런스 체크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보루예요. 이때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거.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아니면 최소 전화 통화를 통해서 레퍼런스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링크드인 같은 걸로 공통지인 찾아가지고 그 지인이 나랑 친한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원래는 불법이에요.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그렇게 안 하는 하이어링 매니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력이 길수록 접점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물어볼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평판은 좋은 평판만큼 빨리 소문이 퍼져요.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오퍼를 줄 정도의 후보자면 좋은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90% 이상의 확률로 좋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지 그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후보자가 준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사람의 의견을 또 들어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레퍼런스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이어링 매니저라는 관점에서 레퍼런스로 준 사람이 예를 들면 한 10년 전, 15년 전에 일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도 레드 플래그예요. 왜 그러냐? 최근 일한 사람 중에는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한 5년 안에 엄청나게 바뀌어요. 10년 전, 15년 전에 일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다른 사람이 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레퍼런스 체크할 때 앞단에서 먼저 보는 거는 레퍼런스를 준 사람이 옛날에 일한 사람이다. 그럼 약간 이상한 거고. 레퍼런스를 받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다. 그럼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백도어 레퍼런스 체크를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지인 추천 형태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아는 사람이다. 그럼 당연히 레퍼런스 체크 안 하죠. 그리고 우리 팀에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내가 옛날에 같이 일했던 동료인데 괜찮다. 그러면 레퍼런스 체크를 심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평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같이 일하신 분들과 안 좋은 이미지로 쌓은 경우 이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처음에 실수할 수도 있죠. 모든 관계와 모든 일을 내가 다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부터 잘해나가시면 될 거예요. 뭐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죠. 경험이 쌓이고 레벨이 올라가고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다른 일도 하고 좀 잡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못 가면은 전문성을 쌓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나는 그냥 개발자인데 개발만 하고 싶어요. 미팅 같은 거 들어가기 싫어요. 코드 리뷰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평판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환경이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외에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갖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 많이 생각해 보자. 기업의 컬처핏 레퍼런스 체크를 앞두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체크를 요청하고 싶은 분이 현재 전화 통화가 어려운 상황인데 메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대부분은 메일이에요. 만약에 지금 한국에 계시다고 하면 대부분 메일로 하거나 또 그것만 하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나 한국 바깥이라고 하면 그 상황을 얘기하면 아마 전화 통화로 안 하고 메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야기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어떤 얘기를 해봤냐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업이 작을 때는 이 채용 프로세스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회사가 커지고 그러면 채용 프로세스가 있는 곳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잡 디스크립션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종 오퍼 나가고 레퍼런스 체크하는 것까지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거고 그 중간에 면접이 끝난 다음에 디브리핑 같은 것도 제대로 하게 되고 또 리크루팅 팀과 같이 일을 하면서 지표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볼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한국과 미국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근데 한국 회사들도 보면 조금 더 미국 기업을 벤치마킹한 곳들이 있거든요. 쿠팡이나 토스 같은 곳은 프로세스가 실리콘밸리 회사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있지만 또 회사에 따라서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거고요. 근데 어느 환경이 됐건 좋은 평판 갖는 거 그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챙겨가지고는 딴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안 되면 지인 추천으로 기회 안 생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레퍼런스 체크에서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니어 때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40대 중반 이후가 된 다음에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항상 내가 찾아서 이력서 내서 밑바닥부터 인터뷰 다 해가지고 들어가고 레퍼런스 체크도 제대로 거쳐야 된다?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좋은 평판을 쌓을 수 있으면 40대 후반 이후에 오히려 여기저기서 같이 일하고 싶다고 연락이 올 거고 또 그때는 나랑 같이 일했던 동료나 내 매니저가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밑에서 일했던 주니어들이 나를 부르기도 해요. 항상 나이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 40대 중반 이후에는 나보다 훨씬 더 주니어였던 친구들 덕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평판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느냐가 길게 보면 나를 위해서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질문. 한국, 일본 등 외국에서 일하다가 미국에서 일하는 유형은 해당 국가의 지사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본사로 오는 유형밖에 없을까요? 저는 일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일해보고 싶은데 어떤 유형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케이스가 이제 하나의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에는 L1 비자, L 비자를 받아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재원 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나라에 사무실이 있는 회사라고 하면 한쪽 사무실에서 1년 이상 일을 했으면 법적으로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 비자를 미국에서 정말 줄 거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 자격은 되고요. 만약에 회사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지고 비자 받아서 넘어오는 케이스들 많고. 근데 이 경우에도 그 L 비자로 다른 회사를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L 비자는 그 회사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L비자 없어지고 그러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L비자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영주권 프로세싱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영주권은 회사에서 스폰서해 주는 거예요. 그 회사가 굉장히 오픈된 곳이라면 영주권 프로세싱 해줄 거고요. 이거 해주면 도망갈 텐데 왜 해줘? 그러는 곳이라면 안 해줄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계 대기업들은 절대 안 해주죠. 왜? 해주면 다 도망가니까. 근데 이 빅테크 쪽 회사들 예를 들면 구글 코리아에서 시작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한국 밖으로 나가거든요. 여기 미국 구글에서 일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상당수의 분들은 구글 코리아에서 시작한 분들이에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내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L1 비자로 넘어와서 그 조건만 충족하면 영주권 바로 해주고 그 조건 별거 아니에요. 보통 1년 이상 일하고 넘어와서 그 다음에 고과가 평균 혹은 그 이상이면은 조건을 만족해요. 그럼 그때부터 영주권 해주고 영주권 받으면 계속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디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라면은 아마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융통성이 있을 거고 서포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영주권을 받는 것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인도나 중국계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National Interest Waiver라는 NIW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로 본인이 직접 영주권을 해결해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스템 쪽에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이나 과학 쪽에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고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영주권을 주는 제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한 사람들만 받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석사라는 과정도 그 경력이 좀 없을 때 얘기고 그냥 학부 나오고 7년, 8년? 제가 그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는데 영주권 받는 단계가 세 단계가 있거든요. EB3, EB2, EB1이 있는데 EB2에 해당하면은 이 NIW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메타하고 아마존이 얼마 전에 이제 회사 직원들 대상으로 영주권 서포트 중단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니들이 각자 알아서 NIW로 받아. 그리고 아마 NIW로 하는 비용은 서포트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요 미국도 그 이민하고 관계된 게 요즘 좀 많이 바뀌고 있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근데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반대하는 거는 불법 이민이지 이런 기술 이민 혹은 미국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바뀔까? 그거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앞단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요약을 한번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질문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뭐냐? 한국과 미국의 HR 관점에서 차이, 노동법상에 있어서 차이를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해고가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 해고에는 두 가지 종류의 해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서 해고한 거, 이유 없이 해고한 게 있고, 큰 회사들은 이유 있어서 해고하는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PB라는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고, 그럼 이건 보통 한 석 달 정도 가요. 그러면 석 달 동안 그냥 마음고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P 프로그램에 무슨 이유로건 들어갔다, 그럼 적당히 네고시에이션해서 돈 조금 챙기고 그냥 그만두고 다른 데 빨리 가라는 거. 그 다음은 미국은 연봉제 노동자가 되는 순간 초과 수당이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non-exempt가 시간제로 받는 거고요. 40시간을 넘어서 일을 하면 그때부터 초과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엔지니어는 exempt employee예요. 연봉제를 받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40시간 일하나 120시간 일하나 받는 돈은 똑같아요.
하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열심히 일하죠. 왜? 보너스나 RSU 스탁 옵션에 있어서 엄청나게 차등 있게 주기 때문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나이를 덜 따지는 문화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조금 더 유연하고 이러한 노동법 때문에 긴 커리어에서 해고를 당해보는 경험은 대부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고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는 거. 두 번째 차이점은 의사소통인데 채용이나 평가를 할 때도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하는 문화이고 1대1 미팅이 장려가 되고 관계 자체가 수평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수직적인 의사결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능력만큼 어쩌면은 레벨이 올라가면은 더 중요해지는 게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거 말씀드렸었고 HR 관점에서는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 한국의 HR팀은 관리 조직에 가깝다는 거예요. 현업 부서의 위에 있다라는 느낌이라면 미국의 HR 조직은 서포트 조직에 가깝다는 거. 다르게 얘기하면은 미국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시면 책임이 훨씬 더 많아요. 뭐 권한도 많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매니저 하면 자기 팀원들 연봉 얼마 받는지 다 알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만큼 더 받을지 결정하는데 관여를 하게 돼요. 근데 한국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본인 팀원인데도 얼마 받는지 잘 모르고 이 사람의 연봉을 이렇게 조정하고 싶은데 그 조정에 입김이 없거나 굉장히 약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면접 프로세스에서 차이는 뭐냐? 이런 거는 한국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캔디데이트 익스피리언스에 집중하는 회사들이 미국에 더 많고 조금 더 프로세스 자체를 잘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소개하고 질문할 시간 주고 정시에 나타나고 끝날 때 회사 셀링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라는 측면에서는 타임 투 하이어 같은 거 보는 회사들이 있고 작은 회사일수록 빨리 면접을 잡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의 면접관 만드는 노력을 하는 곳들이 있고요.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도 리크루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소스들도 생기는 그러한 회사들이 꽤 있고요. 인터뷰 프로세스 같은 경우 디브리프와 레퍼런스 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